봅시다. 문단 번호부터 한번 쓸까? 하나, 둘, 세 개 문단, 넷, 다섯, 그리고 5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볼 때 6개인 줄 알았더니 5개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보자.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말 안 해도 알죠? 뭐가 나와? 독해 방향 설정해야 돼.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현장을 보면 우뚝 솟아있는 타워 크레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타워 크레인은 수십 톤에 달하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건설 기계 장비이다. 그렇다면 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타워 크레인은 어떻게 수십 톤의 무거운 건설 자재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죠? 이게 여기에 나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타워 크레인이 수십 톤의 무거운 건설 자재를 들어올릴 수 있는 원리, 이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방향 설정이 되면 이 글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만약에 문제에서 많이 틀린다면 그건 찾는 과정이 문제일 뿐이지 글 자체가 어렵진 않다고. 자, 가볼게요. 타워 크레인은 그림이 나오면 그림 꼭 잘 봐야 된다. 그림과 같이 기초부, 마스트, 텔레스코픈 케이지 나오죠? 케이지. 그 다음에 운전실, 그 위에 있는 운전실, 지부에는 여기 나와 있죠? 메인 지부하고 카운터 지부, 두 개의 지부가 있죠? 지부, 트롤리 어디 있어요? 트롤리가 여기 어디 있었는데? 트롤리. 그 다음에 후크블록, 이렇게 연결돼요. 여기가 후크블록이에요.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말해. 그럼 일단 여기는 다 밑줄이겠죠? 이게 타워 크레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각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죠? 그럼 이제 뭐부터 나오겠니? 기초부부터 나오겠지. 그럼 기초부는 동그라미. 기초부는 타워 크레인의 지지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마스트 나오죠? 마스트는 타워 크레인을 지지하는 기둥이다. 텔레스코핑 케이지, 동그라미.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로 유압 장치를 통해 운전실을 들어올린 후 마스트와 운전실 사이 빈 공간에 단위 마스트를 끼워 넣어 높이를 조절한다. 여기 높이 조절하는 게 나와 있겠죠? 그다음에 운전실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봐요. 기초부, 마스트, 텔레스코핑 케이지, 그 다음에 운전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운전실은 타워 크레인을 제어하는 곳으로 하단에는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선회장치가 있고, 하단에 선회장치 나오죠. 선회장치가 있고, 상단에 타워 헤드에는 지부의 인장력을 보강하면서 평형 유지를 돕는 타이바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운전실 밑에는 뭐가 있다고? 선회장치가 있죠. 선회장치가 있고 상단에는 타이바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자꾸 이해하는 연습을 해. 그 다음 운전실 했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지부가 나오겠죠? 지부는 카운터 지부와 메인 지부로 구성되는데, 카운터 지부 연결해 놓을게요. 이렇게. 카운터 지부는 길이가 짧으며 일정한 무게의 콘크리트 평형추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메인 지부는 지부 두 개니까 메인 지부는 길이가 길고 중량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 트롤리는 메인 지부의 레일을 통해 중량물을 수평 이동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트롤리 나오죠? 트롤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트롤리 했으니 그 다음 후크블록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후크블록이 나와야 되는데 카운터 지부와 메인 지부 요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나오죠? 한번 가보자. 카운터 지부와 메인 지부의 길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서 밑줄이죠. 제목이니까. 카운터 지부하고 보면 알겠지만 이쪽이 카운터 지부고요. 이쪽이 메인 지부예요. 길이가 다르죠? 그래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야. 자, 가보자. 그것은 바로 지뢰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여기까지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어?
지뢰의 원리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급하면 그냥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 근데 좀 더 가볼게. 그리고 지뢰에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 있다. 작용점에 가하는 힘을 F, 작용점에서 받침점과의 거리를 D, 힘점에 작용하는 힘을 스몰 f, 힘점에서 받침점까지 거리를 스몰 d라고 할 때 FD는 FD면 지뢰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루어낸다. 이게 뭐의 원리야? 지뢰의 원리지. 근데 여기서 자체는 지뢰의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뢰의 원리가 어떻게 메인 지부와 카운터 지부에 연결되느냐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타워 크레인의 평형추는 뭐가 되고 작용점이 된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는 좀 올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 선생님이. 본문에다 옮겨주는 거야. 평형추는 작용점이라고 했죠. 그 평형추가 어디 있어? 여기가 이렇게 작용점이고, 그 다음 운전실 지점은 받침점. 여기가 운전실 지점이니까 여기가 받침점. 그 다음 트롤리는 힘점에 해당하는데 트롤리가 어떻게 됐어요? 트롤리가 여기가 힘점이에요. 이렇게 옮겨주는 거야. 그 다음 그 밑에 것도 옮겨주는 게 좋아요. 자, 힘점. 타워 크레인은 두 지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짧은 카운터 지부에 무거운 평형추를 설치하여 길이가 긴 메인 지부와 평형을 이루도록 한다. 그런데 타워 크레인은 메인 지부에 있는 트롤리의 위치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중량의 무게가 달라진다. 메인 지부의 바깥쪽에서 들어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부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자유롭지만 반대로 메인 지부의 안쪽에서 들어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부 바깥쪽으로 이동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그런 데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밑줄 하나 해주고요. 본문에다가 하나 더 옮길 게 있는 게 아까 FD면 FD라고 했잖아. 대문자 FD면 스몰 FD라고 했잖아. 그것도 어디다 옮겨줘? 저 위에다 옮겨주는 게 좋아. F는 작용점에 가하는 힘이라고 했잖아. 작용점이 어디였죠? 작용점이 어디였습니까? 카운터 지부지? 여기가 F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뭐가 되고? D가 되는 거고. 여기 D가 맞죠? 작용점과 받침점까지 거리가 D. 힘점에 작용하는 F. 힘점에서 받침점까지가 스몰 d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스몰 d가 되고 여기가 스몰 f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본문에 최대한 옮겨놓을 수 있는 것은 옮겨놓는 게 좋아. 바뀌었구나. 그래, 훌륭한 학생이야. 얘기해 줘야겠죠? 이렇게. 근데 읽다가 얘는 배경 지식의 차이잖아, 솔직히. 선생님같이 문과 출신들은 이거 막 헷갈릴 수 있어. 힘점하고 작용점하고. 물론 그 안에 내가 작용하는 곳이고 힘을 받는 지점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면 저렇게 옮겨놓으면 되고. 근데 물리를 했던 사람들은 이건 헷갈릴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줘도 되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설명? 지부, 트롤리, 여기와 관련된 설명이 나오겠어요. 근데 아직 안 나온 게 있죠? 뭐가 안 나오니? 트롤리까지 나왔잖아. 여기서 지부, 트롤리까지 나오는데 뭐가 아직 안 나왔어? 후크 블럭이 안 나와있지? 그럼 그 다음이 후크 블럭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야. 다음, 타워 크레인이 수십 톤에 달하는 무거운 건축 자재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은 중량물을 매다는 후크 블럭에 움직 도르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있죠. 이제 후크 블럭 나오죠. 후크 블럭에는 뭘 갖다 놨어? 움직 도르래를 갖다 놨어. 후크 블럭의 움직 도르래는 와이어 로프를 통해 권상장치와 연결되어 있다. 권상장치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권상장치는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도 할게요. 후크 블럭의 움직 도르래는 와이어 로프를 통해 권상장치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요. 자, 권상장치가 어디 있습니까? 권상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림을 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뭘 통해서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와이어 로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후크 블록에 있는 이 도르래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 권상장치랑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림을 자꾸 봐야 돼. 그림을 안 보면 안 돼. 자, 그 다음 가보자. 권상장치는 그 안에 있는 전동기의 회전 방향에 따라 와이어 로프를 원통 모양의 드럼에 감거나 풀어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린다.
여기에 그 원통형의 권상장치 감는 게 있는 거야. 감으면 올라가고 풀면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도르래를 사용할 때 역학관계는 일의 양 W 줄을 당긴 힘 F, 감아 올린 줄의 길이 S로 나타낼 수 있다. 동일한 무게의 물체를 들어올린 높이가 같다면 권상장치가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 한 일은 같다. 이렇게. 동일한 무게의 물체를 들어올린 높이가 같아. 그럼 뭐가 같아? 권상장치가 한 일은 같다. 그런데 고정도르래만 사용할 때에 비교해 움직도르래 한 개를 사용하여 지상에서 같은 높이로 물체를 들어올리면 일의 양은 같지만 도르래 양쪽으로 물체의 무게가 반씩 분산되기 때문에 물체를 들어올린 힘의 크기는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감아 올린 줄의 길이는 2배로 길어진다. 이러한 움직도르래를 타워 크레인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마다 동일한 무게의 중량물을 같은 높이로 들어올릴 때 권상장치가 사용하는 힘의 크기는 더 감소하지만 권상장치가 감아 올린 와이어 로프의 길이는 더 길어지게 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하지만 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앞에다 밑줄 한번 해주는 게 좋겠죠. 움직도르래를 사용할 때마다 움직도르래 한 개를 넣을 때마다 어떻게 되죠? 권상장치가 사용하는 힘의 크기는 더 감소하지만 감아 올린 와이어 로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길어지게 된다라고 나와있죠. 하지만 여러 개의 움직도르래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닥의 와이어 로프가 바람에 꼬여 손상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움직도르래 개수가 제한된다라고 나와있죠. 이것도 이게 물리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어떤 속도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물리를 한 사람은 저 말이 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그 역학관계가 보일 거야. 하지만 물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역학관계가 보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나중에 문제 풀 때 찾아가는 수고를 덜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수고는 있겠지만 물리를 했고 안 했고의 차이에서 여기서 득점의 차이가 나면 안 돼. 시간의 차이는 좀 날 수 있어도.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앞에서부터 가봅시다. 첫 번째, 타워 크레인이 수십 톤의 무거운 건설 자재를 들어올릴 수 있는 원리입니다. 구조가 나와 있죠. 기초부, 마스트, 텔레스코핑 케이지, 운전실, 그 다음에 지부는 카운터 지부와 메인 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지부와 메인 지부 길이가 다르죠. 다르라도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건 바로 지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힘점, 받침점, 작용점의 역학관계가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런데 타워 크레인은 메인 지부에 있는 트롤리 위치에 따라 들어올릴 수 있는 중량물의 무게가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인 지부에 있는 트롤리의 위치 바깥으로 가면 조금, 안쪽으로 가면 더 큰 무게를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 타워 크레인이 수십 톤에 달하는 무거운 건축자재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은 중량물을 매다는 후크블록에 뭐가 움직도르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후크블록의 움직도르래는 와이어프를 통해서 권상장치, 아까 그림에서 봤죠? 권상장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상장치는 드럼에 와이어를 잡아서 감아서 풀거나 내리는 장치가 되겠죠. 고정도르래만 사용할 때보다 움직도르래를 사용할 때마다 동일한 무게의 중량을 같은 높이로 들어올릴 때 권상장치가 사용하는 힘의 크기는 감소하지만 감아 올리는 와이어 로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더 길어진다라고 했죠. 왜? 한 일은 똑같으니까. 한 일은 뭐와 뭐 곱하기 뭐였죠? F 곱하기 S.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힘의 크기와 힘의 크기와 감아 올린 와이어 로프의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힘이 감소하면 로프의 길이는 길어져야 되고요. 힘이 크기가 세지면 와이어 로프의 길이는 작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자,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F는 아니다. 1의 양이 줄이냐? 이렇게 J로 쓰나? 아, W였지? 아, 이거 앞에 안 보고 쓰려니까 힘드네. W는 F 곱하기 S 이렇게 돼.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힘의 크기가 세지면 감아 올린 줄의 길이는 작고요. 힘의 세기가 줄어드는 동시에 감아 올리는 줄의 크기는 길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지 얘가 고정돼 있다면 이렇게. 자, 여러분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 사고 키워드 잡아보면 되겠죠. 키워드 잡아봅시다. 1번 선택지 타이바가 되겠죠. 타이바는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지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타입은 맞고요. 타워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중량물의 수평 이동은 트롤리와 선회 장치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트롤리와 선회 장치 찾아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맞죠. 둘 다.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후크 블록에 여러 개의 움직 도르래가 사용되면 와이어 로프가 꼬여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후크 블록이 나와 있죠. 여러 개의 움직 도르래가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죠. 와이어 로프가 꼬여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나와 있죠. 다음. 타워 크레인이 중량물을 들어올릴 때와 내릴 때 권상장치에 있는 전동기 회전 방향은 반대가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키워드는 뭐가 되겠어요? 권상장치가 되겠죠. 자, 권상장치 가봐야 되겠죠? 어때요? 원통의 드럼을 돌려서 풀거나 감을 때 올리거나 내린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권상장치가 감으면 올라가는 거고 풀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얘도 맞고요. 다음,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유압 장치를 이용해 마스트를 들어 올려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이제 텔레스코핑 케이지랑 마스트겠죠. 들어 올릴 때. 근데 본문을 들어 올릴 때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죠? 얘는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까? 들어 올릴 때는. 두 번째 문단에 뭘 들어 올린다고 나와 있죠? 그렇지. 운전실을 들어 올린 다음에 거기다가 마스트 단위를 끼워 넣는다라고 나와 있죠? 다음 몇 번? 5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찾아서 풀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다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했습니다. 기억이 뭐냐면 지부의 안쪽에서 들어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부 바깥쪽으로 이동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거리가 커지면 뭐가 커지기 때문에? 좌우에 뭐가 차이가 안 맞아? 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 그렇죠? 자, 몇 번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정확한 우리가 사용했던 워딩 자체로는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도 카운터 지부의 거리, 무게추, 평형추와 거리 여기는 고정되어 있지. 고정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쪽엔 트롤리를 통해서 이게 이동하게 되지. 근데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상관없지만 바깥으로 가게 되면 뭐가 안 맞아? 균형이 안 맞아서 오른쪽으로 찌그러질 수 있죠? 이렇게. 그럼 다음 몇 번일까요? 5번이요? 야, 5번 반대잖아. 트롤리가 메인 지부의 바깥쪽으로 이동할수록 평형추가 있는 카운터 지부 쪽으로가 아니라 메인 지부 쪽으로 이렇게 꼬꾸라지죠. 그렇지. 이게 이렇게 나오면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그걸 추리해 봐야 돼. 유추해보고 하나씩 제껴보는 수밖에 없어. 자, 다음 몇 번이냐? 1번밖에 답이 없어요. 1번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어려운 거야. 원래 여기서 앞에 나온 거 이거잖아. FD는 FD잖아. 그치. 근데 이게 안쪽으로 오는 거는 그 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커지나 봐. 그래서 이걸 기본 구조로 보는데 그래도 1번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차이가 나진 않아. 왜냐면 얘가 고정돼 있거든. 얘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의 값의 변화가 크게 차이 나면 안 돼. 그래서 평형추와 음절지 사이의 거리와 평형추 무게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가 F가 고정돼 있고 D가 고정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가 되거든. 그래서 답이 1번이야. 근데 직관적으로 나오진 않아, 이게. 근데 안쪽에서 바깥쪽 안 되는데 바깥쪽에서 안쪽 되면 거리가 짧아져가지고 짧은 쪽으로 그치.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 근데 안쪽으로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본문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지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이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잖아. 근데 완벽하게 양쪽이 FD하고 FD가 완벽하게 맞아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비슷하기만 해도 돼. 그런데 이 안쪽에서 움직이는 건 힘의 차이가 그렇게 별로 안 난다고 보는 것 같아. 근데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무튼 여긴 그래요. 아니, 원래 차이가 안 나는 거 같은데 그게 기둥이 있잖아요. 이 끝과 끝에 기소 테스팅을 달라서
근데 이 본문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 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러냐고 안 돼. 직관적으로 1번이 답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하나씩 다 제껴보면 다 틀려. 그렇잖아. 근데 얘는 사실이거든. 고정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근데 나머지 거는 평형추와 운줄 사이의 거리에 비해 트롤리와 운절세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니다 멀어지는 거잖아 얘도.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 하나씩 찾아보면 다 틀렸어. 남는 게 1번밖에 없거든. 객관적인 사실은 얘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것처럼 이게 이유처럼 그러면 딱 하다 머릿속에 가져오면 딱 하면 답이 나왔잖아. 그동안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직관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자, 70번의 답은 1번. 다음 A를 바탕으로라고 했죠. 보기 1을 이해한 내용을 보기 2와 같이 정리했다라고 했죠. 기억 들어가려면 보세요. 트롤인데 여기는 와이어로프는 뭐랑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권상장치랑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움직도로래 몇 개입니까? 여기 고정도로래고요. 여기 움직도로래 몇 개? 1개. 여기는 몇 개? 2개. 그러면 권상장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떤 게 더 큽니까? A가 힘의 크기는 더 크죠? 그렇죠? 그러면 권상장치가 똑같은 일을 했다고 했을 때 권상장치가 주로 올린 똑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야. 얘가 똑같은 위치로 올라갔다면 얘는 힘의 크기는 훨씬 크게 들지. 얘가 힘의 크기는 적게 들었지. 그럼 권상장치가 끌어올린 줄의 길이는 어떤 게 더 길어? 얘가 훨씬 길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일을 했을 경우에. 자, 가보자. A와 B를 이용해 같은 무게의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권상장치가 감아 올린 와이어의 높이의 길이가 같아요. 봐봐. 여기서 함정이 있지. 이 짐의 높이가 같으면 일이 같은 일을 한 거잖아. W가 고정값이잖아. 그런데 뭐가 같은 거야? 감아 올린 높이의 길이가 같으니까 뭐가 같은 거야? S가 같은 거야. 그러면 아까 공식이 어떻게 됐죠? W는 F 곱하기 S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S가 얘는 A라고 하고 얘는 B라고 할게요. W는 F 곱하기 S예요. 뭐가 같다고요? S가 같아요. 근데 힘은 누가 더 많이 받아요? A가 더 많이 받죠. 그러면 A가 더 힘의 크기가 더 큰 거잖아. S는 똑같아. 근데 F는 커. 얘가 F가 작아. 그럼 일은 누가 더 많이 한 거야? A가 일을 더 많이 한 거지. B가 일을 더 어떻게 한 거야? 조금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만 가지고 가보면 같은 무게의 중량물을 각각 들어올 때 권상장치가 감아 올린 와이어 로프의 길이가 같다면 권상장치가 중량물을 들어올릴 때 사용한 힘의 크기는 뭐가 커요? A가 큽니다. 들어올린 중량물의 높이는 누가 더 높아요? 역시 A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하면 몇 번? 1번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렇게 안 해서 이렇게 안 하고 뭐 직관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7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4. 문맥에 맞게 A, E를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몇 번입니까? 2번이요? 자, 그럼 B는 뭘로 바꿔야 되죠? 운전실은 타워 크레인을 제어하는 것이니까 뭘로? 문맥상으로 바꿔야 돼. 제어를 다른 말로 바꿀 생각하지 말고 저기 제어가 들어갈 자리 운전실은 타워 크레인을 뭐하여? 조작 또는 조종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여기는 받치는 틀렸죠. 다음 몇 번? 2번. 그러니까 제어 자체를 다른 말로 바꿀 생각하지 말고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말을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좋았어. 다음 가볼게요. 다음은 3강 예술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본 예술 지문에서는 가장 어려운 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술 지문 중에서 어렵다고. 예술 지문은 항상 고대 예술 나오잖아. 그럼 얘는 뭐랑 연결되냐? 예술이 철학, 인문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인문과 예술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대 예술이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자, 문단 번호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자, 7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볼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가봅시다. 미의 본질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 학파에 이루어졌다. 이들은 미가 물질적인 대상의 형식적인 구조 속에 표현되는 객관적 법칙이라고 생각하였다. 피타고라스는 수를 이 세상의 근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그 대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의 수적 비례에 의한 것이라는 균제 이론을 내세웠다. 피타고라스 철학은 그 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서양 철학사를 주도한 이들에게 수용되어 균제 이론은 서양 미학의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서양 미학의 전통, 뭐가? 균제 이론이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균제 이론을 동그라미를 쳤거든요. 균제 이론의 개념이 뭐냐? 아름다움은 그 대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의 수적인 비례에 의한 것이라는 균제 이론이니까. 그래서 균제 이론의 개념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 가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피타고라스 철학은 그 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철학사를 주도한 이들에게 수용되어 균제 이론이 서양 미학의 하나의 전통이 되었단 말이야. 플로티노스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미의 본질은 균제로 대표되는 수적 비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 이에 대한 반론을 한 사람입니다. 누구? 플로티노스. 이 사람에게 균제 이론은 이라고 나오는데 균제 이론의 개념을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서 위에 거는 굳이 안 해도 됐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선생님 사고과정 그대로 가기 위해서 그냥 위에다 해놨어요. 균제 이론은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다. 플로티노스는 여기서는 이제 플로티노스의 비판이니까 균제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했어요. 있으며 하면 and잖아. 첫 번째, 균제를 이루고 있지만 아름답지 않은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균제를 이루지 않은 단순한 색이나 소리도 아름다움이 있음을 내세워요. 또한 그는 품위 있는 행동이나 훌륭한 법률과 같은 것들도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러한 비물질적인 특질에 어떻게 균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반문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미의 본질은 수적인 비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누구의? 플로티노스의 균제 이론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근거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렇다면 미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교제를 분홍한 플로티노스는 균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의 본질을 어디서 찾았어? 정신에서 찾았습니다. 미의 본질이 어디 있다고 본 거야? 얘는 정신에 있다고 본 거야. 플라톤은 이 세계를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누고 현상계는 이데아계를 본떠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플로티노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데아계인 예지계와 감각세계인 현상계로 구분했다. 그러나 핵심은 이미 나와 있어요. 미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정신에 있다고.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왜 미의 본질이 정신에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플라톤이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눴고요. 플로티노스 역시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이데아계와 현실계로 나눈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세계는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한 플라톤과 달리 플로티노스는 유출과 테오리어의 개념을 통해 이 둘이 연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공통점과 차이점 나오겠죠. 플라톤과 공통점은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구분되어 있고 플로티노스도 예지계와 감각세계 현상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본 거야. 그런데 두 세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본 사람은 플라톤. 플로티노스는 유출과 테오리어의 개념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자, 좀 더 가볼게요. 플로티노스에 의하면 세상의 근원인 일자 동그라미 쳐놓게. 일자는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원천으로서 마치 광원과도 같아서
만물은 일자의 빛이 흘러넘침. 즉 유출이죠. 유출은 네모할까 봐. 왜냐면 뒤에 연결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밑줄인 거야. 유출과 테오리어를 통해서 연결됐다고 했거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유출과 테오리어가 나와야 돼. 그러면서 여기서 유출이 나온 거야. 세상의 근원은 일자,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원천으로 마치 광원과도 같아서 만물은 일자의 빛이 흘러넘침, 즉 유출을 통해 순차적으로 생겨난다. 일자로부터 가장 먼저 나온 건 절대적이며 초개별적인 뭐고? 정신. 예술의 본질이 어디 있다고 했죠? 플로티노스는 정신에 있다고 했어요. 이 정신에 있는 거야. 정신으로부터 우주 영혼과 개별 영혼들이 산출된다. 우주 영혼과 개별 영혼들이 산출된다. 일자, 정신, 영혼, 일자, 정신, 영혼 이 세 가지 존재들이 비물질적인 예지계를 구성된다. 이게 구성한다. 이를 뒤이어 여기까지 예수계니까 선생님 예질계도 하나 동그라미 칠까 봐요. 이렇게. 예지계는 뭐가 있다고? 일자와 정신과 영혼이 있다. 이게 예지계. 그러면 현상계는 뭐가 있을까? 이를 뒤이어 감각적인 존재자들의 현상계가 출현하는데 먼저 영혼으로부터 실제하는 감각 대상들의 세계인 자연이 유출되며 다시 자연으로부터 가장 낮은 단계의 존재자들인 아무런 형상이 없는 진료들이 유출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일자, 정신, 영혼, 자연, 진료 이런 순서대로 퍼져나가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유출이라고 본다는 거죠. 일자로 가장 완벽하고 충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진료까지 유출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일자에서 정신, 영혼, 자연, 진료로의 유출은 존재의 완전성, 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기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모. 승우야,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 뭐야? 동일성이라는 건 뭐지?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타자적이라는 건 뭐야? 타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고 발현은 뭐야? 나타난다는 거지. 나의 모습이 저기에 나타나 있네? 이게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일자, 정신, 영혼, 자연, 진료 얘네들은 동일성이 있어 없어? 있어. 동일성이 있지만 그것들이 타자적으로 다르게 발현된 것이 정신, 정신에서 다시 영혼, 영혼에서 자연, 자연에서 진료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유출로 연결된 존재 간에는 어떤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위계 질서를 가진다. 이처럼 예지계와 현상들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플로티노스의 주장이다. 이런 생각에 의거하여 미는 마치 빛이 그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발기가 약해지듯 일자에서 진료로 내려갈수록 점차 뭐에 가까워진다? 추에 가까워지게 된다. 이렇게. 자, 여기 밑줄 어디다 그래? 민규라 어디다 긋고 싶냐 여기? 응. 1원부터? 1일이 어디 있어? 너 딴 데 보고 있었니? 네. 여기서 중심 문양 어딜까? 2,000원부터? 오케이, 좋아. 질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 누구의 주장? 플로티노스의 주장이다라는 거지. 대신 가면 갈수록 아름다움에서 뭘로 간다는가? 추에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좋아. 미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이런 생각으로 인해 그는 예술의 가치에 대해 플라톤과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됐다. 이거지. 여기서는 뭐가 나오겠니? 그러면 예술의 가치가 나오겠지. 그렇죠? 예술의 가치. 플라톤은 여기도 봐. 플라톤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플라톤과 다른 입장을 취했어요. 여기는 플라토가 본 예술의 가치입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겠니? 플로티노스가 본 예술의 가치가 나오겠죠. 플라톤은 예술이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계를 다시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예술을 아주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죠, 플라톤은. 하지만 아름다움이 실질적으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아까 했죠?
미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플로티노스는 정신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아름다움은 실질적으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질적이고 정신적인 미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플로티노스에게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물질화한 것이 된다라고 했죠. 이게 뭐의 가치야? 예술의 가치가 된다라는 거죠. 플로티노스에 있어 미의 형상은 본래 정신에 있는 것이지만 아까 했잖아. 미의 형상 원래 정신에 있는 것이지만 예술가의 영혼에도 정신의 속성인 미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어. 왜? 정신 밑에 영혼이 있고 영혼 밑에 자연 밑에 진료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술가의 영혼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정신이 있다는 거지. 정신의 속성인 미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 이때 영혼 안에 있는 미의 형상을 진료로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그러므로 예술이란 귀납적 표상으로 형성되는 관념상을 그리는 행위가 아니라 선언적 감념상, 즉 연역적 표상을 현상계의 감각적인 것으로 유출시킨 것이다. 예술가는 이렇게 진료에 미의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이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완한다. 그런 의미에서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처럼 예술을 예지계와 현상계 다음에 위치시키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지계와 현상계 어떻게 있다? 중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여기는 중심 문장을 하나 긋긴 글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뭐였냐면 앞에 예술의 가치를 플라톤과 다르게 인식했다라고 본 거잖아. 그러면 여기 플라토노스에게 예술의 가치는 무엇일까? 여기를 해주는 게 좋겠지. 어디다 할래? 플라토노스에게 예술의 가치. 유근이, 너 어디 할래? 응. 어디서부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어디 있지? 아, 여기? 그러니까 예술의 가치를 좀 높게 평가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여기 해도 됩니다. 여기, 이렇게. 대신 마지막으로 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플로티노스가 본 예술의 가치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뭐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있었지? 일자에서부터 뻗어나온 뭐에 대해서? 유출이 있는 거지, 유출. 봐봐. 아까 이게 그래서 자꾸 글을 위의 내용을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두 세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본 플라톤과 달리 플로티노스는 유출과 테오리아의 개념을 통해 이 둘을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지.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얘만 얘기했어? 유출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술가는 자기 영혼에 깃들어 있잖아. 예술가의 영혼은 정신에 있는 예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유출된 거니까. 그래서 자연에서 부족한 부분을 진료로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어디에? 예지계와 어디계와? 예지계와 현상계 중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어디 나오냐? 예지계 나와 있지? 예지계는 예지계는 이거잖아. 일자, 정신, 영혼이잖아. 영혼에 있는 그 예술가의 영혼 속에 있는 정신의 것을 풀어다가 진료로 만든 거잖아.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한다고 보는 거야. 이건 유출인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 유출이 나왔으니까 테오리화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까먹으면 안 돼. 항상. 글의 구조 자체를. 자, 테오리화가 나오겠죠? 근데 응. 추는 뭐고 추? 못생긴 거. 추남. 그러면 일제는 진료 이런 것을 강조. 그렇지. 그러니까 아름다움에서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간다라는 것이겠죠. 다음, 플로티노스는 예술을 우리 영혼이 아까 했죠. 우리의 영혼이 현상계에서 어디로? 일자로 올라가기 위해 딛고 서야 할 디딤돌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뭐야? 딛고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유출이 아니라 뭐에 해당해? 테오리아에 해당하는 거야. 영혼의 근원인 일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일한 근원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근원에서 벗어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 일자와 동일한 것을 공유한다는 것을 잊고 물질 세계의 감각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다. 우리의 영혼이 일자와 합일해야 된다고 본 플로티노스는 영혼이 내면을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근원인 일자를 상기할 수 있으며 일자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일자로부터 유출로 생성된 각 단계의 존재들이
거꾸로 예지계의 일자로 회귀하는 상승운동이 테오리아다 이거죠. 테오리아. 상승운동이에요. 테오리아를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에 정신의 미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는 거야. 봐, 우리의 영혼에 그 위에 있다는 게 뭐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정신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 예술이라는 거지. 왜? 예술은 예술가의 영혼에 담겨져 있는 정신 속에 있는 걸 끌어내린 거잖아. 그래서 반대로 예술을 보면 영혼 속에 잠재되어 있는 뭘 보는 거야? 정신을 볼 수 있다는 얘기겠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각적인 미이다. 플로티너스가 예술을 중시하는 것은 예술이 미적 경험을 환기하여 테오리아를 일으키는 강력한 추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일자로 갈 수 있는 건 일자로 가려면 뭘 깨달아야 돼? 정신,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뭐다? 예술이다라고 본 겁니다. 이처럼 예술가의 내면, 나아가 그 원형인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담은 예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플로티너스의 미 이론은 인간의 영혼과 초월적인 존재의 신성함을 표현하려 했던 중세의 비잔틴 예술을 탄생하게 했다. 또한 가시적인 외부 세계의 재현을 부정하고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던 점에서 그의 미 이론은 낭만주의와 현대 추상화의 근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비잔틴 예술의 탄생, 두 번째 낭만주의와 현대 추상화의 근본을 마련했다. 이게 누구의 플로티너스의 예술의 플로티너스의 미 이론이 가지는 의의 및 가치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앞의 내용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서양 미학의 전통은 바로 균제 이론입니다. 근데 플로티너스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균제로 대표되는 수적 비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봤죠. 미적 본질은. 그래서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균제 이론을 깠습니다. 그럼 미의 본질을 대체할 수 있는 미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부정한 플로티너스는 균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의 본질은 어디에서 찾았어? 정신에서 찾았죠? 몇 가지 밑줄이었네. 이렇게. 자, 플라톤하고 플로티너스하고 생각 같은 공통점은 있죠. 예지계와 현상계,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눠져 있다는 거. 다만 플라톤은 두 세계가 본질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본 거고 플로티너스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뭐와 뭘 통해서? 유출과 테오리아를 통해서. 유출은 흘러넘침이죠. 일자에서 정신, 정신에서 영혼, 영혼에서 자연, 자연에서 진료. 여기서 일자, 정신, 영혼은 어디게? 예지계. 자연과 진료는 현상계인 거지. 이렇게 해서 위에서 또 뻗어나오는 게 뭐라고? 유출이라고 보는 거야. 이처럼 예지계와 현상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플로티너스의 주장이야. 그래서 미에 대한 플로티너스의 이런 생각으로 인해 그 예술의 가치에 대한 플라톤과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을 부정적인 것으로 봤지만 플로티너스는 예술을 긍정적으로 봤죠. 그래서 예술의 가치는 저기를 보면 돼요. 플로티너스는 플라톤처럼 예술을 예지계와 현상계 다음에 위치시키지 않고요.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지계와 현상계 중간 단계죠. 그리고 나서 현상계에서 어디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반대로 예지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 불러? 테오리아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렇게. 테오리아에 대한 설명 나오죠? 그래서 플로티너스가 예술을 중시하는 것은 예술이 미적 경험을 환기하여 테오리아를 일으키는 강력한 추동력을 갖고 있다는 거지. 우리의 영혼이 정신을 거쳐서 일자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 플로티너스 미 이론이 가지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볼까요? 윗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 미에 대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인식. 몇 번째 문단에 나옵니까? 피타고라스니까 첫 번째. 맞죠? 플로티너스가 분류한 예술의 유형. 플로티너스가 예술의 유형을 분류했나요? 얘는 아니죠. 다음 몇 번? 2번. 균제 이론에 대한 플로티너스의 시각, 비판.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비판이죠. 얘는 몇 번째 문단이냐면 비판이니까 두 번째 문단. 플라톤과 플로티노스의 예술 간의 차이는 몇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 플로티노스 미이론이 지닌 의는 몇 번째 문단? 일곱 번째 문단.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그래서 문단 번호 찾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다음 A2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요. 일자, 정신, 영혼, 자연, 진료. 와 이렇게 되면 항상 이럴 때 있잖아. 인문지문이라고 봐도 되잖아. 말이 예순이지. 인문지문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놓쳐도 되는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플로토노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 미 이론에 대한 생각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유출. 이렇게. 그래서 예술은 예직에 있는 것을 감각색에 있는 진료를 통해서 표현한 거야. 유출. 그럼 이거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 뭐? 테오리야.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일자로 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요거 생각 한번 해봅시다. A의 속성은 위계적 차등에 따라 B, C, D, E로 전해진다. 맞습니까? 네, 위계가 있다고 그랬죠. 미에서 E로 갈수록 추에 가깝다고 했으니까. A에 가까운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미추를 판단할 수 있다. 얘도 맞죠? 일자에 가까우면 미. 왜? 가면 갈수록 빛이 흐려지는 것처럼 미도 흐려지는 거야. A2는 동일성을 함유함으로 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동일성의 타자적 출현이라고 나와 있죠.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요. 유출은 A에서 E로, 테오리아는 E에서 A로 향하는 방향성을 갖는 얘도 맞고요. A, B, C의 예지계와 D, E의 현상계는 정신에 의해 상호 보완적 서로 도와주고 보충해주는 관계야?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답은 5번.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는 뭐죠? 뭘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예술, 그지? 근데 그 예술의 본질은 뭐에 있다고? 정신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정신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아니고요. 정신에 의해서 유출된 거고 또 정신에 의해서 테오리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피타고라스, 플라톤, 플로티노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 비너스 석상이 있어요. 기원전 1, 2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밀로의 비너스 석상은 양팔이 잘려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대하게 존재하는 비너스 여신의 모습을 키와 머리 길이의 8배를 이루는 황금 비율로 형상화했다라고 했죠. 황금 비율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건 무슨 이론? 균제 이론, 전통적인 미의식이겠지. 자, 갑시다. 피타고라스는 본문에 있죠. 피타고라스 몇 번째 문단이었습니까? 첫 번째 문단이죠. 비너스 석상이 황금 비율이라는 수적 비례를 지켰기에 미의 본질을 구현했다고 본다. 맞습니까? 예, 피타고라스는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피타고라스는 수를 이 세상의 근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그 대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의 수적인 비례에 의한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으니까. 플라톤은 이데아계와 현상계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이데아계의 여신을 비너스 석상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보았겠고 맞죠? 플라톤은 비너스 석상은 이데아를 직접 모방한 것으로 인간에게 이데아계를 지향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인정했다? 연결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틀렸습니다. 플라토노스는 비너스 석상의 감상자로 하여금 일자로 회귀하는 테오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맞죠? 예술을 높게 평가했고 플로티노스는 도를 진료로 하여 예술가가 자신의 영혼에 내재된 비너스 석상 자신의 영혼에 내재된 석상을 비너스 석상이 정신에 있는 거지 그걸 형상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는 인문 예술 지문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뭐라고? 플로티노스예요. 플로티노스는 두 세계를 분리를 했고 얘네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본 거야. 질적으로 연결돼 있어. 동일성의 타다적 출현이라고 그랬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유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테오리아. 테오리아의 강력한 추동력을 갖게 해주는 게 뭐라고? 예술이다. 이렇게. 그리고 예술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정신에 있다. 이렇게.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윗글에 플로티노스와 보기 칸덴스키의 공통된 예술가로 가장 적절한 것 했어요. 칸덴스키 먼저 안 봐도 돼요. 위에 우리 읽었죠? 플로티노스 것만 먼저 봅시다. 플로티노스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료를 통해 물질화할 수 없다고 봤어요. 맞습니까? 틀렸죠?
아까 뭐라고 했니? 정신적 아름다움. 이걸 뭘? 진료를 통해서 구현한 게 예술이라고 했죠? 틀렸어요. 예술이 바람직한 삶의 제사에 대한 깨달은 게도 틀렸습니다. 우리한테 예술은 뭐냐고? 예술은 예술가의 영혼에 각인된 정신 그것을 진료를 통해서 풀어낸 것이라고 말했잖아. 그렇지 뭐 바람직한 삶의 자세 이거는 관련이 없어요. 객관적인 법칙이 형식적인 구조 속에서 표현될 때 그냥 X. 초월적인 존재의 미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감각적 미를 탈피 얘도 X. 예술의 본질이 현실 세계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관념을 표현하는 데 있다고 본 점이라고 했죠. 예술의 본질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 예술의 본질이 어디 있다고 그랬지? 정신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현실 세계에 감각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관념, 정신이 있죠. 정신. 영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을 진료를 통해서 감각적인 것을 풀어낸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5번이네. 이렇게. 근데 이 글을 읽을 때 만약에 내가 플로티노스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잘. 그러면 그때는 여기 먼저 보고 칸디스키 먼저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플로티노스에 대한 걸 잘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보고 답은 5번이 나오죠. 끝인가요? 이건 안 할 겁니다. 79번 문제는. 요즘에 나오지 않는 유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서 두 지문 해봤습니다. 셔탑스락.